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계 1위 업체는 모두 일본계고요. 자산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일본계 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적어서 국내 업체보다 경쟁력이 생기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개인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순환 출자를 없애고 투명한 지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라라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대기업 집단을 보니까 올해 15개입니다. 작년보다 1개가 줄었습니다. 또 대기업 집단은 지주회사로 바꿨더라도 체제 밖의 계열사를 또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 체제 밖의 회사들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장악력이 있다는 얘기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휴대폰 시장의 이상 질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이폰 6가 공짜 폰과 또 10만 원짜리가 출시되는 등 보조금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읽지 못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장악입니다. 저희 생생경제가 뽑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지난 1일 밤이죠. 애플 아이폰 6 최신 폰인데 이게 출고가가 7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만 원대에 팔리는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것이 바로 이 단통법이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또 불법적인 일이 시행이 된 건데요. 정부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지만은 부과하겠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아이폰 6 대란으로 본 단통법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다음 달에 열리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시장 조성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12곳의 은행인데요. 이 은행들은 원과 위안화의 직거래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불안정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돈과 위안화가 많이 바뀔 수 있을지, 거래가 많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 거래일이네요. 네. 어떻게 끝났나요? 출발부터 아주 힘들게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예. 장중에 15, 16까지 가다가 좀 돌아섰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관이 한 1,09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같은 업종 대표주들로 매도세를 많이 내보내면서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주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들 이렇게 내다 팔았을까요? 아무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의 양적 완화입니다. 추가적 네. 양적 완화 자체가 우리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하고 일본하고 가장 크게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 자체가 자동차라든가 네. 이런 쪽 전기전자라든가 철강, 조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예. 일본이 좋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이 돈을 더 푼다고 해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나요? 지금 옌 자체가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지금 112엔대까지 내려가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요. 여기서 그런 건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일본 옌약 자체가 우리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만 줄 것이다라는 부분만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불만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고 지난 네. 4월 달에 소비세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가지고 오히려 일본의 무역 수지가 아주 대규모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고 예. 그 부분 자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에 추가적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자체도 돈을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다 보니까 12월에 추가적인 내년 10월에 있을 소비세 인상 자체가 할지 안 할지를 12월에 결정을 해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둔 어떤 아베 총리의
승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조금 뭐 불편한 마음이긴 하지만 뭐 시장 흐름 자체를 개인으로 돌려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랬을 거고 자동차주가 또 이렇게 N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졌겠네요. 자동차주가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 다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가 예. 88% 빠졌고요. 기아차도 5.57% 빠졌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당장의 일본 엔저보다는 네. 지금 엔저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내부적으로 쌓는 자금 여유가 상당히 커진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 자체가 R&D라든가 이런 쪽에 투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향후 2, 3년 뒤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또 우리나라 그렇죠. 자동차 업계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 부분도 주가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현대차지라면 한전부지 인수한 부분. 예.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자동차 관련주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뭐 지난주에 나왔던 뭐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기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되면은 그 한전부지 인수도 그렇고 뭐 그동안 환율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몸값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6만 원인데요. 네.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난번에 한전부지 인수가 결정 났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얘기 네.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10조 5,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기부 체납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그동안 15조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불러왔었고요. 네. 그 부분 자체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적인 일본의 양적 완화까지 나오면서 또 가격 경쟁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어떤 우려감이 네.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증권주는 그래도 좀 오르는 것 같던데요. 예, 아무래도 전형적인 내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설왕설래되고 있는 후광통 관련돼 가지고 네. 아무래도 우리 업체들도 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좀 긍정적 영향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자체가 적응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뭐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후광통은 원래 좀 하기로 했던 것보다 미뤄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뭐 지난 21경, 네, 20한 마지막 4월경을 해서 주 한다고 경에. 그랬었는데 네. 홍콩 시위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뒤로 미뤄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확히 언제 하겠다라는 건 안 네.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조만간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그 부분 자체도 예. 중국 정부가 이제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사실은 중국 내부적인 부분을 네.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중국 유한화의 어떤 활동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후광통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네.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얼마나 될 수 있는가는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출발인데 그다지 별로네요.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비라 그러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네. 네, 이게 좀 바뀌나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쓰는데 내년 초부터 상당 부분 아마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달 31일 열렸던 그 공청회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선안 이거를 이제 오늘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하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를 보면은 매매의 경우, 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집을 사고 팔 때 중개 보수가 낮아지게 되고요. 전월세 거래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때의 집을 거래할 때 예. 지금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6억 원 이상 집을 사고 팔 때는요. 0.9% 이하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율이 0.9로 돼 있는 거고, 또 임차할 때, 그러니까 전월세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면은 0.8를 최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매매 때 이때는 0.5만 적용을 합니다. 지금은 0.9가 적용이 되는데 0.5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낮아지네요. 예. 네. 그다음에 3억에서 6억 같은 경우에 전월세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0.8을 냈는데 이제는 0.4 이하가 되는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에 최고율 0.8이 적용될 경우 지금은 240만 원까지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0.4가 되니까 120만 원만 내게 되는 겁니다. 예. 다만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고 팔 때 또 6억 원 이상의 전세 월세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요율이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 이 버블 시기에 부동산 네. 중개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동네 아마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뭐 몇 한 단지 개씩 있죠. 상가 안에 뭐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네. 거 보실 텐데 예,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개점 휴업 상태인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아도 거래가 안 돼서 수입이 안 좋은데 이 요율까지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난번 공청회장에서도 와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그냥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그러면 이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개업소들로서는 충격일 텐데 네.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또 이 전월세 임차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고 파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뭐 혜택이 많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중개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게 협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네. 대부분 최고율이 그동안 적용이 됐던 그렇죠. 부분들이 많고 근데 네. 최근에는 이제 워낙 거래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이하로도 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대출 받기가 조금 쉬워졌잖아요. 규제 네. 완화 때문에. 근데 이걸로 생활자금으로 쓴다 이런 얘기 가끔 나왔었는데 또 통계가 나왔나 봐요. 네.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제 받은 경우는 48.4%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다른 용도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63%에 달했고 2011년에는 58%, 2012년에는 46%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용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출금 상환 용도가 많고요. 네. 생계자금, 그다음에 전월세 같은 주택 임대차, 사업자금, 학자금이라든가 뭐 자동차 구입 이런 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게 대출금 상환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다시 빚을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빚이 있으니까 혹은 다른 높은 금리의 대출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갈아탄다는 건데 애초에 이 정부가 LTV라든가 DTI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쉽게 받도록 한 이유는 이 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고 그래야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고 그래서 전세값도 같이 안정이 되고 이런 정부는 사실 선순환 곡선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대출만 풀어놨지 뭐 그래서 대출은 많이 늘어났지만 집값은 별로 안 오르고 오히려 전세값만 더 오르는 그런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또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기준금리 인하하고 시중금리 인하됐더니 이걸로 또 가계대출만 늘어나서 네. 결국은 이 가계부채의 전체 파이만 좀 늘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금리는 또 오르게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요즘 뭐 스펙 타파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 학벌이나 뭐 학점, 영어 점수 이런 거 안 보고 뽑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학벌 본다고요. 예, 취업 포털 사람이 돼서 네.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40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8%의 기업들이 여전히 서류 전형에서 학벌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학벌을 서류 이력서 볼 때 가려놓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결국 보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학벌을 채용 때 감안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네. 설문에 참여했던 기업 가운데 5
5개 중에 한 곳 같은 경우는 다른 조건이 좀 떨어지더라도 학벌이 우수해서 합격시킨 지원자들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은 이건 조금 의외인데요. 중견기업들이 학벌을 제일 많이 본다는 답변이 나왔고요. 네. 95%. 중소기업 87%, 대기업 84%. 오히려 대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학벌을 덜 본다는 이런 결론인데, 네. 어쨌든 기업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학벌을 고려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를 보면은 학벌도 노력한 성과이기 때문에라는 답이 많았고요. 네. 또 객관적인 검증 방법의 하나라서라는 대답도 많았고, 또 학벌에 따라서 역량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검증된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이어서 이런 답변 순으로 나왔는데, 네. 글쎄요, 뭐 학벌과 업무 성과가 100% 관계가 있다, 혹은 100% 관계가 없다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글쎄요, 뭐 기업도 나름 오랜 경험과 나름 그 채용 원칙에 따라서 뭐 하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학벌보다는 사실은 그 이외의 요소로 네. 업무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있다면 굳이 학벌을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업무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손쉬운 잣대, 네. 학벌이라든가 말씀하신 스펙 이런 거에 의존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또 학벌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신종 계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득의 불균형이 결국 이 학업의 불균형으로 났고, 네. 학업의 불균형이 취업의 불균형으로 났고, 네. 우리 사회의 거대한 양극화 내지는 불균형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취업은 기업들이 조금 이 객관적인 나름대로 네. 역량 평가 잣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겠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시행이 한 달 만에 거의 초토화, 무력화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소비자들의 차별을 없애자고 만든 건데요. 예약해서 최신폰 구매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호구 고객, 호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 때부터 허점이 많았고, 또 소비자, 제조사, 유통점 모두가 다 불만인 법이 단통법이다, 이런 지적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정말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말 문제가 불거졌는데,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를 2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어서오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신사위안입니다. 게릴라 경제 현장 명도에 있는 사설 환전소에 나왔습니다. 이 사설 환전소 자주 이용하시나요?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니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적은 단위의 화폐도 취급해갖고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떤 분들이 좀 가장 많이 찾아주세요? 중국 관광객들이 비교적 많고요. 그리고는 뭐 홍콩,
일본 손님. 그 중에서 중국 손님이 가장 많죠. 그러면 한 번 돈을 이렇게 바꾸시면은 얼마 정도 바꾸시는지도 궁금해요. 중국 돈으로 한 7, 8천 원 정도? 많이 바꾸시는 분은 10,000원 조금 더 바꾸고 싶어요. 요새는 관광객분들이 하도 환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패도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감별을 하세요? 우리는 기계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기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구매한 기계가 이중으로 지금 검증을 하거든요. 위패 검증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중 검증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사설 환전소에서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단통법 때문에요. 단통법 때문은 아니고 단통법 시행이 한 달이 됐는데 이걸 정말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식스 대란, 아이폰 6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최신 폰이죠. 아이폰 6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살포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 판매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공짜 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또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스마트폰에 대한 장려금을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면서 일부 유통점에서는 고객을 되돌려 보내기도 했고요. 신청서를 찍기도 하고 또 이미 산 고객들은 취소해달라기도 하고 정말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단통법 시행부터 정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시행을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현장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김신구 상근 부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면은 소비자 차별 없앤다고 보조금 상한선 두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조금이 많이 바뀌었었죠, 전과. 네,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었죠? 네, 이전에는 지금 그 명칭이 우선 그 보조금이 아니고, 네, 네, 지금은 지원금과 장려금으로 바뀌었죠. 지원금과 장려금. 네, 지원금은 소비자한테 할인해 주는 것이고, 네, 장려금은 판매점 대리점한테 예, 주는 그 마진이죠.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두 가지를 뭐 지원금이라고 본다면은 지원금이 이전에는 비용이나 뭐 요금제나 관계없이 한 가지로 27만 원이 상한가로 정해져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단해졌는데 요금제별로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4만 원, 5만 원짜리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금이 현재는 9만 원이고 네, 그다음에 9만 원,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총 15만 원.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금제별로 비싼 요금제를 쓰게 되면은 이 지원금을 더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비싼 요금을 쓰더라도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는 비싸다는 장적이 작다는 거죠, 지원금이. 지원금이 적어졌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도 얘기가 많이 돼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아이폰 6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단통법 시행이 되면은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바뀌었죠.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비싸서 판매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가 봐요. 네, 처음에는 아이폰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 매니아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에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판매가 됐는데 일시적으로 이번에 많이 판매된 것들은 이제 대란 때문에 많이 판매되게 됐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공짜폰도 있었고요. 일부 매장에서 보니까 아이폰 6 16GB 제품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출고가는 78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채운 거죠? 원래는 정부에서 공시하는 공시 지원금 전액을 받아도 6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 대란으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대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한 4, 5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통신사에서 어떤 그 유통업자한테 직접 전달되거나 대리점을 통해서 비겁되는 그런 경우죠. 네. 그러면은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은 뭐 1년 반을 쓰고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불법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하고요. 페이백이라는 제도도 얘기가 되던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이제 중고폰이 자동차처럼 네. 그 렌탈을 했다가 일정 정도 기간이 만료되면은 반납하는 조건으로 네. 순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참. 그다음에 이제 페이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페이백은 예.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면은 가격을 구입 당시, 판매 당시에 할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이걸 갖다가 불법이기 때문에 할인해주는 것이 네. 나중에 단속 기간을 피해서 네. 다시 이걸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회장님이 계신 곳이 이동통신 유통협회잖아요. 이게 네. 유통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그 돈을 더 주거나 뭐 보조해 주거나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동통신사들이 이걸 지원을 해줘서 유통점이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거는 당연히 통신사에서 지급을 하죠. 아, 그런가요? 저희는 예. 유통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모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우리 돈을 써가지고 판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원금이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상한선이 정해졌고, 그랬는데 이게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상한선이 이제 한 보통 현재 20만 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네. 네, 지금 대란을 통해서 상한가가 나온 것은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한 4, 50만 원이 더 나온 거고요. 그럼 이동통신사가 그냥 푼 건가요? 네, 그렇죠. 통신사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불법으로 풀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리베이트라고 얘기가 되던데 이 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원금과?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네. 국가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를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네. 판매 마진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장려금이죠. 그러니까 장려금은 별도로 좀 초과해서 준다 하더라도 네. 주는 그 자체가 금액이 많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단말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금은 정해져 있는데 장려금, 리베이트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단통법의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늘릴 수는 있는데 다만 예. 장려금이든 보조금이든 합쳐서 네.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뭐 10만 원짜리 팔고 또 공짜로 팔고 이런 그 판매점들이요. 혹시 다 이 협회 소속인가요? 저희가 협회 소속된 판매점이나 유통점은 그런 일을 안 했겠죠. 예. 저희가 뭐 자체 정화 노력도 하고 있고 하지 않는데 네. 이번에 했던 거는 불법 온라인 중심으로 네. 유통업자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업자가 직접 그쪽으로 이제 보조금을 불법으로 살포를 했고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싼 가격에 팔아서 고객들을 줄 세워서 팔게 되면은요. 이렇게 협회에 소속돼 있는 판매점들도 다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떤 면에서 예. 우선은 그 가격이 덤핑을 치게 되면 가격 네. 비싸게 판매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판매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 유통점 입장이 그런 것인데 예.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한번 이제 시체 말로 후려치고 나면 네. 나중에 이 소비자들이 구입을 안 하고 대기 네.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판매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판매점들이 단통법의 이런 허점을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시중일관 반대를 했던 거죠. 예. 지금도 집회를 통해서 지난 30일 날 반대를 표명을 했는데 네. 지금 정부는 좀 손 놓고 한 2, 3개월 더 기다려보자라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3개월 기다리면은 상황이 달라질까요? 저희
아무래도 통신은 저희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책상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알 텐데 저희가 네. 보는 과정에서는 이 상태로 뭔가 획기적인 개정이 없이는 예. 이런 이 대란 같은 유통의 질서를 왜곡하는 이런 현상들은 꾸준히 반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부회장님 보시기에 이 단통법을 뭐 폐지하라라는 것은 조금 과격하게 느껴진다면은 개정을 해야지 된다면은요.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지 이런 대란이 없어질까요? 우선 공시지원금을 상한선을 묶어놓기 때문에 네. 공인사가 그 보조금을 지원금을 추가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않습니까? 네. 못 주니까 이제 그 우회적으로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갖다가 불법으로 살포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한제를 갖다가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통신사가 어떤 모델 또는 그 어떤 요금제 네. 등등에 따라서 즉 구입 조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예. 네, 그게 1차적으로 제일 그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단말기 지원금 자체에 상한을 두지 마라.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단통법 폐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게요. 사실 그게 단통법의 핵심이잖아요. 단통법 핵심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지금 이 상태로 어떤 그 상한선을 묶어 놓는다는 예. 것은 이 불법으로 그 대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는 아마 이걸 상한을 두면은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또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은요. 이동통신사들이 또 이걸 엄청나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겠어요? 이제 상한제를 없앤다고 해서 네. 이 공시지원금을 갖다 그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공시지원금은 네. 기본적으로 주되 예. 단말기가 오래된 단말기라든가 또는 이제 이 소비자들이 그 선호하지 않는 단말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죠. 뭐 어떤 모델을 갖다가 다 임의대로 뭐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예컨대 지금 20개월, 15개월 이상 된 것들은 법적으로도 이 공시지원금을 공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시 대상에다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그런 옛날 단말기를 갖다가 사고 싶어도 공시지원금이 묶여가지고 비싸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해제하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최신 폰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최신 폰에 대한 지원금은 어쨌든 마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신 폰이든 어떤 뭐 옛날 모델이든 간에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무래도. 그럼 혹시 장려금,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리베이트가 예를 들어 대란 같은 경우 60만 원, 70만 원, 뭐 네. 80만 원까지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대로 통신 요금을 할인한다든지 네.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를 한다든지 예. 또는 그 공식적으로 소비자한테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장려금을 줘서 고객들을 유인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장려금을 양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사전 단속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정부의 단속은 뭐 우리가 그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지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연초에 영업 정지까지 해가면서 규제를 했지만 예. 이게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유통협회 부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란의 가장 큰 잘못을 한 주체는 누군가요? 이동통신사인가요? 통신사죠. 통신사. 돈을 갖다가 불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생긴 거니까. 네. 그럼 통신사들의 자정 작업은 가능할까요? 통신사를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네. 규제기관이 방통인데 방통조차도 통신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과징금 때리고 영업정지 때렸지만 네.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톡법이라는 것이 지금 한 달밖에 시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란을 저질러가지고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뭐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기관에서는.
그렇군요. 기존에도 단통법 있기 전에도 법 어기고 벌금 내거나 영업 좀 정지하거나 이렇게 때우더니 단통법이 있어도 법을 좀 무시하는 이런 행위는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소비자들도 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효성이 없다. 네. 근데 폐지를 하기에는 너무 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언제 한 달 지났으니까 너무 네. 온 건 아니지만 예. 모든 국민들이나 뭐 또는 그 법을 만드는 분들 또 정부도 네. 헌신을 다해서 이게 좋다고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갖다 하루 아침에 그 없었던 걸로 엎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뭐 취지와 목적을 살리가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의 김신구 상근 부회장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또 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막 흔들어 놓고 있네요. 네. 지난 주말에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했죠. 예, 연간 60조 엔 정도 풀던 거를 네. 80조 엔으로 20조 엔 늘렸고요. 네. 또 국채 매입하던 게 있는데 이거를 연간 5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30조 엔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화를 더 찍어내서 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작년 4월에 이제 돈 풀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돈을 좀 더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일본이 그 작년 4월에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돈을 푸느냐. 네. 거기에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물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거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돈을 더 풀어서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겠다. 네.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속내에는 엔저를 좀 더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고요. 엔화가 약세를 띠면 일본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요타라든가 이런 자동차 업체들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네. 또 일본 부품 업체들, 전자 부품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중국에다 많이 그 부품을 팔면서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일본이 이제 돈 풀기뿐만 아니라 같은 날 그 발표했던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공적 연금을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를 좀 더 확대하기로 하고 네. 또 추경 예산 짜서 재정을 더 풀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베노믹스 작년 4월에 나왔던 거에 어떤 2차 버전으로 그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공적연금이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채권을 그 사는 세력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일본은행이 좀 대신 사는 네.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더 풀리겠군요. 그렇죠. 이 시중에 네. 돈은 더 나오게 되고 엔화 값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 현재 엔화가 이제 112엔인데 네. 이게 일본이 고전했을 때 한 몇 년 전에 80엔 하던 게 112엔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이게 떨어졌네요. 네. 예, 115엔, 120엔 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0엔 얘기도 나오고 있나요? 예, 뭐 120엔이 사실 이제 일본 엔화가 더 떨어지면 좀 부작용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아베 정권이 120엔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말 뭐 신문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곡소리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일단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있고 뭐 한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엔저를 하게 되면 그 아시아에 같이 수출 경쟁을 하는 나라,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엔 때문에요.
예, 그 이제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2%인 기준금리를 더 낮춰서 1.75%로 하게 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일본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게 엔저에 대한 타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고, 현대차 그룹 전체,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데들도 지금 주가가 5%, 6%씩 이렇게 빠졌는데, 일본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또 아시아 국가들도 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일본의 행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환율 전쟁 국면을 보면 큰 나라들, 선진국들에선 유럽과 일본이 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본이 그 금융 완화를 해서 돈을 푸니까 그 뒤에 이제 유럽도 기준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을 뭐 다양하게 이제 내놨는데, 한 가지 아껴두고 있는 카드가 이제 미국식 QE라고 해서 미국처럼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그 정책은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회의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 상황을 봐서 유로화 가치가 일본보다 좀 비싸게 느껴진다고 하면 이 정책까지도 쓸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뭐 그런 정책을 당장 쓰진 않고 그 일본 정책에 대해서 유럽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기업 얘기 좀 해볼까요? 이 기업들이 이 경제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눈에 띈 거는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명품 커피 쪽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고 명품을 지향하는데, 이제 뭐 맥도날드처럼 커피, 샌드위치 이런 것도 배달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벅스의 변신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시대에 달라진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좀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이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스타벅스가 그 주문 결제 앱을 이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해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매장에 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커피 주문을 해놓고 매장에 가면은 이 그 결제된 거를 가지고 이제 커피를 받아오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내년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월마트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변하나요? 예, 이제 월마트는 오프라인 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온라인 그 쇼핑몰이 가격 그 저가 공세로 많이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월마트가 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월마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마트나 이런 마트에서 다른 마트보다 싼 가격에 뭐 주겠다, 똑같은 가격에 주겠다, 이런 걸 하는데, 그 월마트도 아마존과 똑같은 제품으로 이제는 판매를 하겠다, 이런 그 정책을 좀 내놨고요. 그러니까 월마트로서는 온라인 업체, 오프라인 업체에 이제 협공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신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같이 변해야지 되겠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커피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은 커피의 중국산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커피 생산국 하면 저는 이제 남미나 이런 쪽을 생각했는데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통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차도 많이 생산하는데, 이제는 커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중국 남서부의 윈난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커피를 좀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커피는 네슬레 같은 유럽 커피 제조사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이 커피는 온두라스나 과테말라산 커피와 유사한 맛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부드럽고 과일향 맛을 좀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윈난성은 중국에서 좀 낙후된 지역, 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다른 작물보다 커피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하니까 커피 재배로 전환한 그 농부들이 많아졌다고 하고 현재 8만 명 이상의 농부들이 커피원들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전통차와 커피의 수익은 약 2배가량, 커피가 더 2배가량 수익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타벅스 같은 이런 국제적 커피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합작 투자 형태로 그 윈난성에 법인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커피 수출이 그 10년간 추이를 보면 98년에 10만 포대였던 게 2012년에 110만 포대, 거의 뭐 9배, 10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는데, 뭐 전 세계 커피 수출량의 한 1% 정도밖에 아직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앞으로 성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기 때문에 겁나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커피 생산으로도 지금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돈이 이제 많이 거래가 되면서요. 우리나라와의 직거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다음 달에 열리는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시장 조성자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12곳의 은행인데요. 이 은행들은 이 직거래 시장 초기 단계에서 유동성을 좀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과 위안화를 직거래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장 조성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위안화가 직거래가 되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중국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왠지 좀 이게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게다가 또 대중 의존도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